첫째, 초등영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정확성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해서 자신의 의도,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것은 학문적인 배경과 좀 관련이 있는데, 유창성과 정확성의 균형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캐나다나 미국과 같은 ESL, 기억하시죠?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취합한 자료들이에요. 여기서는 밖에 나가면 물건 살 때, 버스 탈 때, 뭐 등등등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영어를 쓸 수가 있죠. 즉, 플루언시를 갖다가 길러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이 환경이라서 사실은 밖에 나가서 유창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예. 특별히 무슨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회화 학원 같은 데 다니지 않는다면 교실 밖에서 유창성을 키우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위해서 유창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키울 공간이 교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유창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초등학습자들은 인지 특성상 의미의 중심을 두고 언어를 간접적으로 배울 때 더 잘 배우기 때문에 언어 자체에 초점을 두는 문법 중심의 활동은 성인에 비하여 효과적이지 않다. 저희가 이 학기 초반에 초등학생들의 특징을 학습과 관련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죠. 학습자들이 문법 용어나 아니면 특정한 문법 사항을 중심으로 언어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습자들이요, 의미를 중심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유창성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좀 더 맞다. 자, 그리고 이에 비해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사항이라든가 뭐 틀리기 쉬운 오류를 직접 가르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실 학습자들이 어리다면 그런 문법 중심의 활동은 효과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정확성을 요구했을 때 기억하시죠? 그 오디오링구얼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최대한 문장을 정확하고 네이티브 발음에 맞게 발화할 수 있도록 엄청난 반복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정확성을 너무 강조해 버리면 학습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을 배울 때 틀리고 실수를 하고 그걸 조금씩 고쳐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학습자들로 하여금 모국어도 아닌 그런 언어를 처음부터 오류 없이 발화하고 또 시험이나 이런 상황에서 완벽한 정확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유창성은 초등영어 교육에서 이런 의미로 중요하고요.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접근법이 하향식 접근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향식 접근법. 하향, 밑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이거의 반대말은 당연히 그렇죠. 상향이겠죠. 상향식. 그래서 하향이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 top down.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탑에서 다운 아래로. 그래서 이게 아래쪽으로 가는 거니까 하향식이고요. 상향식은 아래에서 위로 가니까 아래를 여기서는 영어로는 bottom, 그죠?
바닥, 아래쪽 이런 의미에서 bottom이고 위로라는 의미에서 bottom up. 그죠? 이 두 용어를 영어로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top down과 bottom up 이 두 가지를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어학습과 관련해서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bottom up 프로세스는 언어학습과 관련해서 크게 보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bottom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문장을 읽고 있다고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글자 하나하나겠죠. 우리가 눈으로 책을 읽을 때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니까 letters, 글자들을 보고 그 글자들이 모여서 음절을 이루겠죠. 음절을 이루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영어로는 syllable이라고 합니다. syllable. 그래서 글자가 모여서 음절이 되죠. 그래서 글자가 모여서 음절이 되는 것 자체가 바텀업이죠. 바텀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것들,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작은 구성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음절이 되는 것 바텀업입니다. 음절이 또 모여서 단어를 이루죠. 단어가 모여서 구를 이루고요. 이 구가 모여서 예를 들어서 명사구, 동사구 이런 게 모여서 문장을 이룹니다. 그 문장이 여러 개 모여서 문단을 이루어요. 즉 글자로서부터 음절, 단어, 구, 문장, 문단 그리고 더 나아가면 글 전체가 되겠지만 거기까지 쭉 연결되는 걸 생각하시면 가장 기초적인 글자가 점점 더 큰 단위를 이루면서 글 전체의 의미,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점점 큰 단위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바텀업 프로세스는 이런 과정을 얘기한다면 탑다운 이것과 반대입니다. 자, 여기서 탑다운 프로세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퀴즈까지는 아니고 예,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다음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거기 제가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A newspaper is better than a magazine. A seashore is a better place than the street. At first, it is better to run than to walk. You may have to try several times. It takes some skill, but it's easy to learn. Even young children can enjoy it. Once successful, complications are minimal. Birds seldom get too close. Rain, however, soaks in very fast. Too many people doing the same thing can also cause problems. One needs lots of room. If there are no complications, it can be very peaceful. A rock will serve as an anchor. If things break loose from it, however, you will not get a second chance. 자, 이거 한번 천천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죠? 이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답을 정하셨으면 이제 제가 답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답을 보죠. 짠! 자, 답은 연이에요, 연. 자, 연 날리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저 문장들을 읽어주기 전에 저 패러그래프를 읽어주기 전에 이것이 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 연날리기에 관한 글이라고 하는 걸 알려줬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 카이트, 영어로는 카이트죠. 연이라는 말, 카이트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연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의 네트워크가 우리 머릿속에서 작동돼요.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연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 연의 생김새나 만약 여러분들 연을 날려본 적이 있거나 좀 뭐 구경해 본 적이 있다면 연 날리기에 관한 추억들, 실제로 연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들이나 아니면 연을 끊어져서 연이 날아가 버린 경험이 있거나 만약 이런 게 있다면 방금 읽은 문장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주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빨리 이게 무엇에 관한 글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바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장들을 속에서 바로바로 의미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일종의 배경 지식이나 제목 같은 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돌아가서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연이라고 얘기를 했고 연날리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식이 활성화가 되고 액티베이트가 되고요. 이것에 의해서 저 문장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됐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 혹은 연날리기와 관련된 지식 혹은 경험, 그죠?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가 스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키마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스키마가 있을 때는 이 스키마를 작동시켜가지고 수많은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 지점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A newspaper is better than a magazine. 자, 연이라고 했어요. 연이라고 했던 걸 먼저 알려드렸어요. 이 시나리오 상에서 연과 관련돼서 뉴스페이퍼나 매거진이 나왔다. 이러면 완벽하게 100%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연이라고 하는 게 보통 종이로 만들어지는데 그 종이와 관련된 게 뉴스페이퍼와 매거진이잖아요. 잡지도 종이로 만들어지고 뉴스페이퍼도 종이로 만들어지는데 재질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연, 종이 이런 background knowledge, 즉 스키마가 뉴스페이퍼나 매거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seashore is a better place than the street. 자, 연날리기예요. 연날리기인데 연날리기에서 해안가, seashore, 해안가가 나오고 길거리가 나왔습니다. 자, 해안가와 길거리 그리고 연날리기 이걸 연결해 보시면 연날리는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단어도 place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a seashore is a better place than the street라고 했을 때 대번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까지만 한번 볼게요. At first, it's better to run than to walk. 자,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연을 날려본 경험이 있다면 그렇다면 뛰는 것이 걷는 것보다 처음에 더 낫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슬슬 걸었을 때는 물론 바람이 많이 불어주면 상관이 없지만 바람이 거의 없는 날에는 그냥 살짝 걷는 것만으로 연을 날리기에는 이륙시키기에는 부족할 때가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뛰어줘야지 연이 잘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을 날린 기억, 특히 처음에 연을 띄운 기억이 있다면 달리기와 걷기라고 하는 게 바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것이 탑다운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저희가 바텀업에서는 글자가 음절이 되고 음절이 단어가 되고 단어가 문장이 되는 이런 과정을 봤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거꾸로라고 볼 수 있죠.
연날리기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이 먼저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큰 지식으로 전체 글을 엮는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더 큰 것을 알고 시작하는 거죠. 탑을.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뭔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탑다운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읽기를 할 때에는 혹은 들을 때에는 탑다운만 되는 것도 아니고 바텀업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그것을 보통 인터랙티브 프로세스라고 해요. 자, 이걸 적어보세요. 탑다운과 바텀업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언어를 이해하는 이 과정을 인터랙티브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네, 쉽죠? 상호작용하는 프로세스니까요. 자, 그렇지만 교수를 하다 보면 어떤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강조를 하고 교수학습을 디자인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이해할 때는 언제나 탑다운과 바텀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지만 실제 교수학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자, 이 책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자, 하향식과 상향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쭉 이해하고선 이걸 보신다면 거기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에 언어를 성공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초보자의 경우에는 하향식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이 이유가 중요한데요. 언어의 특성 자체가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어서 부분을 합쳐도, 즉 바텀업 프로세스를 충실히 해도 완벽하게 그 전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가 그때 그 기능 얘기할 때 How are you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How are you에서 How are you 이걸 세 개를 합치면 의문문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실제 사회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너 어떠냐고 질문을 한다라기보다는 서로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죠. 인사의 기능, 그죠? 안녕 이런 인사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how를 가르치고 are를 가르치고 you를 가르쳐서 그걸 문법으로 엮어서 how are you를 가르치는 방식보다는 전체적으로 문화적인 사회적인 맥락, 인사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걸 통째로 가르쳤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how나 are나 you는 무조건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초등영어 교육을 디자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여기서는 go to bed라고 하는 게 나오죠. go랑 to랑 bed 이 세 단어를 합치면 go to bed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go to bed가 자러 가다, 잠자리에 들다라는 의미가 바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 간다라고 하는 어떤 취침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들과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go to bed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학습자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go와 동사 go, 그 다음에 전치사 to, 그 다음에 bed 명사, 또 특이한 게 명사에 관사가 붙지 않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영어 교육에서는 바텀업과 탑다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지만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은 탑다운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채택한 그 언어교수 어떤 접근법이 있는데요. 거기 위에 그 중간에 230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파닉스와 Whole Language Approach라는 게 나옵니다. Whole Language Approach는 자 이름에 whole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whole이니까
좀 더 크게 보는 거죠. 총체적으로. 그래서 총체적 교수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하향식 접근법, 그러니까 문장이나 어떤 언어 전체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발달함에 따라서 조금씩 그 하위 요소를 학습하게 하는 것. 그에 비해서 파닉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자와 소리와의 관계를 쪼개서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죠. 아마 파닉스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배우시는지 기억을 해보신다면 글자를 하나 여러 개를 주고 그게 어떤 소리로 나는지를 갖다가 계속 몇 달, 뭐 길게는 뭐 1년 동안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텀업 어프로치의 대표적인 경우죠.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갖다가 배움으로써 그것을 합쳐서 단어를 발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예, 바텀업이 되겠죠. 자, 바텀업에 강조를 둔 게 파닉스이고 탑다운에 강조를 둔 게 홀 랭귀지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 같이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수업을 마치기 전에 세 번째 언어 습득과 유창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콜로케이션 인 뉴스라고 하는 책에서 그 콜로케이션의 정의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에요. What is collocation? 자, 콜로케이션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일단 연어 습득과 유창성이라고 했으니까 연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콜로케이션. collocation is a pair or group of words. 자, 일단 collocation은 pair, 짝이 되는 거나 아니면 그룹, 뭐 두 개 이상, 보통 두세 단어 이상의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collocation은 중요한 것은 한 단어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여 있기만 하면 collocation이냐? 그게 아니고, 자, 여기 중요한 게 that are often used together. 자, often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중요한데요. 종종, 자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단어들이 모여 있는데 얘네들은 어쩌다 한 번씩 모여 있는 애들이 아니고 자주, 종종 모여서 쓰이는 단어들의 그룹들, 짝이나 그룹들을 콜로케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로케이션을 보시면 COL, 자, L이 두 개가 들어가 있지만 CO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컨텍스트 할 때 CON 이거 배웠는데 together라는 의미였죠. together, location, 위치 아니면 어떤 게 발견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위치하는 거, 같이 나오는 것, 같이 나오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를 보시면 이걸 combination이라고 받았죠. combination.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도 가끔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시간이 없으면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예, 빨리 나오는 음식이라고 아마 패스트푸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fast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quick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quick delivery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quick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fast 같은 경우에는 fast car, fast food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car나 food와 어울려서 자주 쓰여요. 그런데 fast랑 quick은 의미가 비슷할지언정 quick은 car나 food랑 같이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만약에 quick cars라고 하면은 빠른 차를 의미할 때 quick cars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되게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에 비해서 quick이라고 하는 게 glance. 여러분 glance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glance. 그죠?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교문 앞문 옆으로 어떤 다른 교수님이 쓱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갔는데 제가 뚜러져라 그쪽을 쳐다보는 건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제가 슬쩍 한번 볼 수가 있잖아요. 슬쩍 쭉 보는 것, 이것을 갖다가 글랜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슬쩍 빠르게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 교탁에서 여러분들 보다가 잠깐 그 오른쪽에 지나가는 어떤 교수님을 싹 쳐다봤다 그러면 그게 a quick glance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만약 fast glance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마찬가지로 푸드 앞에는 fast food지만 meal 앞에는 quick meal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식사를 빨리 한다고 할 때 quick meal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fast meal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할지라도 그 두 개의 단어가 자주 만나는, 자주 뭉쳐 다니는 단어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경우에는 이 단어들의 짝을 의도적으로 암기하고 발화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 콜로케이션의 예인데요. 첫 번째 예는 fixed, 그러니까 완전히 고정된 콜로케이션의 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도 사진을 찍다 말고 다른 표현을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는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같은 표현이 take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take a photo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자, take a photo는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동사를 쓰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take a photo가 fixed, 고정이 되어 있는 다른 단어로 교체할 수 없는 그런 콜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기 아래 나오는 저기 보시죠. keep to, stick to 이걸 보세요. keep to나 stick to는 the rules랑 같이 자주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keep to the rules도 되고 stick to the rules도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keep to 자리에 stick to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fixed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열려있는 open colloc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를 몇 가지 더 여기 예시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한 가지만 살펴보면은 powerful engine이랑 strong engine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strong 한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힘이 세다라고 할 때 쓰지 엔진이 힘이 좋다고 할 때는 strong을 거의 쓰질 않아요. 그죠? strong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색하고 그렇게 쓰질 않는 거죠. 그에 비해서 powerful engine은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어떤 차의 엔진이 힘이 좋다, 마력이 좋다 할 때 powerful을 쓰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콜로케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왜 콜로케이션을 배우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교과서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는 A번에 natural way라고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줘요. 그래서 smoking is strictly forbidden이라고 하는 문장이랑 smoking is strongly forbidden이라고 하는 문장이랑 둘 다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네이티브 스피커의 관점에서 보면 strictly가 strongly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준다. 제공해 준다. 자, 그 다음에 B번이랑 C번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거기 B번에 있는 문장 It was very cold and very dark. 매우 춥고 매우 어두웠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 was bitterly cold
and pitch dark. bitterly cold 하면은 정말 많이 추웠다는 얘기인데 정말 살이 에일 정도로 굉장히 추웠다라고 하는 의미고 pitch dark는 very dark랑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그냥 많이 어두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very very 대신에 bitterly랑 pitch를 씀으로써 뭔가 대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C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원하는 의미를 스타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밥을 되게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밥을 굉장히 든든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많이 먹은 것과 든든히 먹은 것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 사뭇 다르죠. 마찬가지로 big meal이라고 하는 거랑 substantial meal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먹었을 때 먹은 행위는 거의 동일할 수 있지만 밥을 많이 먹은 것과 밥을 든든하게 먹은 것과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콜로케이션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대안 중에서 자기 스타일에 자기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뉘앙스에 딱 맞는 걸 골라서 제시를 할 수 있죠.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연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21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연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연어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어 현상이 아니다. 21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자, 제가 아까 스트롱과 파워풀 얘기를 들었는데 스트롱 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걸 따져 물어가지고 이해를 한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같이 나오는 그런 짝꿍이 되는 단어들을 같이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표 8-3에 연어의 예시가 있습니다. large는 프라블럼이랑은 아마도 잘 쓰이지 않는 것 같고요. 쓰인다고 해도 잘 안 쓰이는 것 같고 large amount는 굉장히 자주 쓰여요. 그렇지만 부끄러움, shame 같은 경우는 large가 large shame이라고 쓰지 않죠. 사람 같은 경우는 큰 사람이라고 해서 large ma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에 비해서 맨 아래에 있는 major를 볼까요? major는 major problem, 어떤 주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에 비해서 major amount라고 하는 건 거의 쓰이질 않아요. 물음표로 됐으니까 거의 쓰이지 않는 겁니다. major shame, 어떤 주된 부끄러움, 이렇게는 영어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man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major man이라고는 쓰지 않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key man, 어떤 키가 되는 사람, key person 이렇게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래 보시면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하는 한국어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와르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와르르는 무너지다와 굉장히 같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르르라고 하는 단어를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와르르 무너지다,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하는 연어 2개 이상의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 이렇게 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상으로 이제 연어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연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맥락은 지금 연어를 배움으로써 물론 정확성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는 유창성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어를 통해서 여러 개의 단어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미리 머릿속에 담아놓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그냥 한 단어 한 단어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쭈루루, 그죠? 한 번에 쭈루루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말할 때 유창성이 또 글쓰기를 할 때 그 표현을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그런 플루언스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유창성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